2025년 11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쿠팡에서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든요.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는 기본이고요. 주문 내역까지 전부 새나갔어요. 여러분이 지난 5년 동안 뭘 샀는지, 언제 샀는지, 얼마나 자주 샀는지, 심지어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까지 다 노출된 겁니다. 범인은 내부 직원이었어요. 중국 국적 직원이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몰래 데이터를 빼돌렸죠. 회사 시스템 접속 토큰을 악용했어요. 보안이 완전히 뚫린 겁니다. 국회에서 난리 났어요. 청문회 열리고 쿠팡 관계자가 불려나왔죠. 야당 의원이 소리쳤어. 3,370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65%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업정지 검토까지 나왔어요. 집단소송 준비하는 법무법인만 5곳이 넘었고요. SNS에는 탈퇴 인증샷이 폭발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팡의 최대 경쟁자 마켓컬리가 조용해요. 이런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죠. 쿠팡은 위험하니 컬리로 오세요. 광고 한 방만 때려도 고객 쓸어담을 판인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네이버예요. 내송도 안 하는 네이버가 이 싸움에서 제일 많이 먹고 있거든요. 쿠팡 사건 이후 네이버 쇼핑일 사용자가 23% 급증했어요. 107만 명에서 131만 명으로 뛰었죠. 하루에 24만 명씩 더 들어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컬리는 못 치고 네이버는 웃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 이 미스터리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쿠팡 사건 터지자마자 SNS는 난리였어요. 탈퇴 인증샷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근데 실제로는요? 대부분 안 떠났어요. 직장인 A씨 얘기부터 해볼게요. 30대 회사원인 A씨. 뉴스 보고 진짜 화났어요. 당장 탈퇴하려고 애 폈는데 팝업이 떴어요.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와우 멤버십 남은 기간 7개월, 환불 안 됩니다. A씨는 멈칫했어요. 연초에 94,680원 내는데 아직 7개월 남았거든요. 한 달로 환산하면 7,890원씩이에요. 55,230원에 그냥 날리는 거죠. 나중에 하자. 화이트 창을 껐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뭘 했을까요? 화장지가 떨어진 게 생각났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쿠팡 앱을 켰어요. 검색, 클릭, 주문, 완료. 3초 만에 끝났죠. 탈퇴요? 까먹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쿠팡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물류센터, 배송 시스템, 앱 개발에 무려 15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이 돈이 뭘 만들었냐면요. 생각 안 하고 클릭하는 루트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답니다. 근데 쿠팡은 이미 10년 동안 여러분 뇌에 각인됐어요. 3,651이에요. 퇴근길, 지하철, 화장실, 침대 이 세 곳에서 한국인들은 자동으로 쿠팡 앱을 켜요. 워킹맘 CC 사례를 볼까요? CC는 매달 쿠팡에서 30만 원어치를 사요. 기저귀, 분유, 물티슈 한 달에 15번 정도 주문하거든요. 와우 멤버십 없으면 배송비가 건당 3,000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00원이죠. 1년이면 54만 원이에요. 와우 멤버십은 연간 94,680원이에요. CC는 배송비만 54만 원 아끼는 것. 45만 원 이득이에요. CC한테 개인정보 유출됐으니 탈퇴하세요 라고 하면 아니 그럼 배송비 45만 원은 누가 내줘요? 실제 데이터 보실까요? 쿠팡 사건 이후 한 달 동안 앱 삭제율은 2%밖에 안 됐어요. 3,400만 명 중 68만 명만 앱을 지웠다는 거예요. 98%는 앱을 그대로 뒀어요. 왜냐고요? 쿠팡이 실제로 서비스를 중단한 게 아니거든요. 개인정보는 유출됐지만 배송은 여전히 잘 돼요. 클릭하면 내일 아침에 와요. 문제가 있긴 한데 당장 불편한 건 없어요. 만약 쿠팡이 일주일 동안 배송을 못했다면 그랬으면 진짜 대량 이탈 일어났을 거예요. 사람들은 도덕적 분노보다 실용적 불편에 3배 더 민감하거든요. 그럼 네이버로 간 23%는 뭐냐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앱을 여러 개 깔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쿠팡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쿠팡에서 뭔가 꺼림칙하니까 옆에 있던 네이버 눌러본 거죠.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쿠팡이 이렇게 위기인데 왜 컬리는 가만히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싸울 체급이 안 되거든요. 숫자로 보실까요? 2025년 3분기 기준 쿠팡 월 활성 사용자 3,406만 명. 버리면요? 380만 명. 10분의 1이에요. 거래액은 더 심해요. 쿠팡 55조 원, 컬리 2조 원. 27배 차이죠. 컬리 본사 회의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케팅 담당 D씨가 제안했어요. 지금 쿠팡 욕먹는데 광고 때리면 어떨까요? 본부장이 물었죠. 예산은 100억 필요합니다. 100억 써서 몇 명이 나올까?
쿠팡 이탈 고객의 10%만 잡아도 300만 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근데 본부장이 다시 물었어요. 300만 명 오면 물류센터는? DC가 대답했죠. 증설해야 합니다. 평택센터만으로는 안 돼요. 김포에 하나 더 짓거나 임대해야 하는데 500억 들어갑니다. 배송기사는 최소 500명 더 뽑아야 해요. 연간 인건비 200억이고요. 고객센터는 직원 100명 추가, 연간 30억이요. 재고는 신선식품 특성상 회전율 맞추려면 초기 재고에만 100억 필요합니다. 계산해보세요. 광고 100억, 물류 500억, 인건비 200억, 고객센터 30억, 재고 100억. 총 930억 원이에요. 고객 300만 명 데려오는데 930억이 드는 거죠. 한 명당 3만 1,000원 꼴이에요. 컬리는 지금 그럴 돈이 없어요. 왜냐고요? 2025년 1분기에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냈는데 영업이익이 겨우 18억 원이거든요. 쿠팡 분기이익이 7천억인 거 생각하면 티끌이죠. 근데 이 18억도 흑자의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첫째, 물류센터를 평택으로 통합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킴스클럽 센터, 샛별센터, 풀피먼트 센터를 하나로 모았죠. 임대료 연간 1,500억 원 절감했어요. 킴스클럽 7개 센터 임대료만 한 달에 125억 원씩 나갔거든요. 이걸 평택 한 곳으로 통합하니까 월 40억으로 줄었어요. 둘째, 배송기사를 정규직에서 용역으로 전환했어요. 정규직 1,200명을 6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용역 계약으로 돌렸죠. 인건비 연간 800억 원 절감했어요. 셋째, 퍼플박스 재사용률을 높였어요. 컬리 배송 올 때 보라색 보냉박스 있잖아요. 이거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비율을 60%에서 85%로 올렸어요. 박스 구매 비용만 연간 300억 원 아꼈죠. 셋 다 합치면 2,600억 원이에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을 2,600억 줄여서 흑자 만든 겁니다. 여기에 뷰티컬리 효과도 있었어요. 화장품은 마진이 30%까지 나와요. 식품이 5에서 10%인 거랑 비교하면 3배죠, 뷰티컬리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면서 수익성이 올라갔어요. 소라수 세트를 하나 팔면 3만 원 남는데 샐러드 쉽게 팔아야 같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컬리는 지금 IPO 준비 중이에요. 증권사 실사받고 공모가 책정하고 투자자 IR 돌리고 있어요. 투자자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건 안정적인 수익 그래프예요. 분기마다 꾸준히 흑자 내는 모습이요. 이 타이밍에 마케팅으로 930억 쓰면 다음 분기 적잖아요. 투자자들이 질문하겠죠. 왜 갑자기 적자입니까? 마케팅 때렸습니다. 효과는요? 고객은 늘었는데 돈은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떨어져요. IPO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취소될 수도 있죠. 쌍벌이 부부 이씨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씨는 컬리 골수 팬이에요. 유기농 야채, 방사유정란, 무항생제 닭가슴살. 매주 10만 원씩 사 먹죠. 샐러드용 K, 비타민 토마토, 유기농 우유. 건강하게 먹는 게 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씨가 쿠팡 사건 보고 컬리로 완전히 갈아탈까요? 아니에요. 이씨는 야채는 컬리, 휴지는 쿠팡으로 나눠 쓰거든요. 왜냐면 컬리에서 휴지 사면 20% 비싸. 같은 화장지가 쿠팡에서 12,000원인데 컬리에서는 14,400원이에요. 이씨한테. 쿠팡 위험하니까 휴지도 컬리에서 사세요 라고 하면 아니 왜요? 2,400원이 아깝잖아요. 휴지는 어디서 사든 똑같은데. 이게 컬리의 딜레마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로 10년 동안 포지셔닝 했는데 갑자기 대중시장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어요. 벤츠가 아반떼 시장 뛰어드는 순간 브랜드 가치 무너지는 것처럼요. 고급 이미지가 생명인데 그걸 포기할 수 없죠. 그럼 컬리는 아무것도 안 했냐고요? 조용히 했어요. 2025년 10월 네이버랑 전략적 제휴 맺었죠. 컬리 상품을 네이버 쇼핑에도 올린 겁니다. 직접 싸우는 대신 네이버 5천만 이용자한테 노출되는 길을 택했어요. 이게 훨씬 똑똑한 전략이에요. 자, 이제 진짜 승자 얘기를 해볼까요? 네이버예요. 쿠팡 사건 이후 네이버 쇼핑 1사용자 23% 증가. 근데 네이버는 배송도 안 하고 물건도 직접 안 팔고 재고도 안 쌓아요. 그럼 뭘 하냐고요? 쇼핑몰 건물주 역할을 해요. 쿠팡은 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처럼 직접 물건 사고 진열하고 판매하고 배송해요. 재고 부담도 지고요. 네이버는요? 코엑스몰 건물주예요. 건물만 지어놓고 여기서 장사하세요 해요. 1층에 쿠팡 매장, 2층에 컬리 매장, 3층부터 50층까지 작은 가게들. 누가 뭘 팔든 임대료만 받으면 돼요. 경기도 양평에서 수제잼 만드는 FC가 있어요. 아침마다 딸기 300개씩 손질해서 잼 만들어요. 딸기잼, 블루베리잼, 복숭아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월 매출 500만 원 나와요. 네이버 수수료 5%, 25만 원 내죠. FC가 쿠팡이나 컬리 입점하려면 까다로워요. 쿠팡은 한 달에 최소 5,000병 납품하세요 요구해요. FC 공장은 하루에 100병밖에 못 만드는데요. 컬리는 유기농 인증서 있어요? 물어봐요. FC는 농약은 안 쓰지만 인증서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쉬워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10분 만에 가게 열어요. 그래서 FC 같은 소상공인들이 네이버로 몰려요. FC 같은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일까요?
2025년 기준 100만 명이에요. 양평의 잼 공장, 제주의 한라봉 농가, 강릉의 커피 로스터리, 전주의 한과명이. 이 사람들이 다 네이버에 새들어 살아요. 네이버는 이들한테서 연간 2조 5천억 원을 벌어요. 여기서 놀라운 계산 하나 해볼까요? 쿠팡은 55조 원 거래액에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이에요. 이익률 1.3%죠. 네이버는요? 50조 원 거래액에 수수료 수익만 2조 5천억 원이에요. 이익률 5%예요. 쿠팡보다 4배 높아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쿠팡은 물건 팔려고 창고 짓고, 트럭 사고, 기사 고용하고, 포장박스 사고, 에어캡 사고, 테이프 사고, 다 돈이거든요. 네이버는요? 서버만 돌리면 돼요. 물건은 판매자가 보내고, 배송은 택배사가 하고, 고객 응대는 판매자가 해요. 30대 주부 지씨는 아이 장난감 살 때 네이버부터 켜요. 레고 듀플로 검색하면 쿠팡 59,800원, 컬리 62,000원, 11번가 57,500원, 스마트 스토어 55,000원. 한눈에 비교돼요. 제일 싼 스마트 스토어에서 클릭해서 사죠. 근데 재미있는 건 G씨가 네이버에서 쿠팡 링크 눌러서 샀어도 네이버 이용자로 카운트된다는 거예요. 쿠팡은 물건 팔고도 네이버한테 광고비 내야 해요. 한 건당 8%씩요. 59,800원짜리. 레고 팔면 네이버한테 4,784원 줘야 해요. 웃기죠? 경쟁자한테 돈 내는 거예요. 근데 안 낼 수가 없어요.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물건 살 때 네이버 검색부터 시작하거든요. 포털 점유율이 60%예요. 이 검색창을 네이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3분기 네이버 쇼핑 거래액이 50조 원이에요. 쿠팡 55조 원이니까 5조 원 차이밖에 안. 1년 전에는 15조 원 차이 났었거든요. 1년 만에 10조 원을 좁힌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성장률이에요. 네이버 35.9%, 쿠팡 20%. 네이버가 거의 2배 빠르게 크고 있어요. 이 속도면 2026년 4분기쯤 역전 가능합니다. 네이버의 전략은 명확해요. 물류 경쟁도 안 해요. 대신 검색창을 장악해요. 사람들이 물건 살 때 어디서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죠. 쿠팡이 아무리 로켓 배송 잘해도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작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직접 싸우지 않고 싸움터를 소유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주인이 되는 겁니다.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가볼까요? 2026년 12월이에요. 쿠팡월 활성 사용자 3,340만 명, 66만 명이 빠졌네. 개인정보 유출 후유증이죠. 처음으로 고객 수가 줄어든 분기예요. 주가도 타겟받았어요. 2025년 11월에 주당 25달러였는데 2026년 12월에는 19달러로 떨어졌죠. 시가총액 30억 달러 증발했어요. 쿠팡은 방어 전략으로 전환했어요. 새로운 공격보다 기존 고객 붙잡기에 집중했거든요. 와우 멤버십을 연간 94,860원에서 79,000원으로 할인 판매해서 16% 깎아준 거죠. 단기 수익은 줄었지만 고객 유지율은 92%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로켓 프레시 서비스를 확대했어요. 새벽 배송 지역을 전국 220개 시군구로 늘렸죠. 기존에는 수도권 위주였는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커버한 겁니다. 컬리 견제하려는 거예요. 컬리는 상장했어요. 2026년 6월 코스닥에 입성, 공모가 15,000원이 첫날 2만원 찍었죠. 시가총액 2조 원 기업이 됐어요. 투자자들 환호했어요. 상장 후 조달한 자금 5천억 원으로 뭘 했냐면요. 뷰티 컬리 확장했어요. 설화수, 후, 라메르 같은 럭셔리 브랜드 입점 늘렸어요. K뷰티 해외 수출도 시작했죠. 일본, 대만, 홍콩에 컬리 뷰티 상품 수출하는 법인 세웠어요. 쉬품보다 뷰티가 마진도 높고 재고 부담도 적거든요. 월 사용자는 410만 명, 30만 명 늘었지만 여전히 쿠팡의 8분의 1이에요. 컬리는 대중시장 포기하고 프리미엄 틈새 시장 깊이 파기로 결정했어요. 연 매출 3조 원 목표로 잡았죠. 네이버는요? 거래액 53조 원, 쿠팡과 격차가 2조 원밖에 안 남았어요. 2027년 1분기쯤 완전히 역전할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네이버가 2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첫 번째 카드, 컬리 제휴 효과. 2025년 10월 제휴 맺었. 컬리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니까 컬리월 사용자가 11.7% 급증했어요. 380만에서 424만으로요. 컬리 입장에서는 네이버 트래픽 받아서 좋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상품 라인업 강화돼서 좋고 윈윈이었죠. 두 번째 카드, 네이버 나우 배송. 2026년 6월 런칭했어요. 주문 후 30분 안에 도착하는 서비스예요. 쿠팡 로켓 배송이 다음날 아침이면 나우 배송은 30분이에요. 20배 빠른 거죠.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전국 편의점 5만 개를 미니 물류센터로 활용했어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편의점 재고를 실시간으로 네이버 시스템에 연동시켰어요. 고객이 콜라 한 병 주문하면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30분 내로 배달해줘요. 네이버는 중개만 하죠. 배달 한 건당 3,000원 줘요.
편의점은 배달비 받고 재고도 빨리 회전시키니까 좋아요. 네이버는 중개수수료 15%만 받으면 돼요. 초기 투자비는 시스템 개발비 500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쿠팡은 물류센터 짓는데 수조 원 들였는데 네이버는 기존 편의점 활용하니까 투자비가 100분의 1이에요.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위력이죠. 나우 배송이 먹혀들었어요.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자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급한 거는 네이버, 대량 구매는 쿠팡. 시약 한 개, 급하게 사려고 쿠팡 시킬 필요 없어. 네이버에서 30분 배송시키면 되니까요. 탱수 2박스 같은 무거운 거는 쿠팡 로켓 배송이 편하고요. 역할이 나뉜 겁니다. 긴급 소량은 네이버, 계획, 대량은 쿠팡. 프리미엄 식품은 컬리.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앱을 최소 3개는 깔아두세요. 쿠팡, 네이버, 컬리.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 담지 마세요. 쿠팡만 쓰다가 또 사건 터지면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분산하는 겁니다. 가격 비교를 생활화하세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작하면 돼요. 같은 물건이 쿠팡 15,000원, 네이버 12,000원이면 당연히 네이버죠. 한 달에 10번만 해도 3만 원 아껴요.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멤버십 본전 계산하세요. 와우 멤버십 연 94,680원. 월로 나누면 7,890원이에요. 배송비가 건당 3,000원이니까 월 3번 이상 시켜야 본전이에요. 월 2번 이하면 손해예요. 개사기 두드려보세요. 네이버 나우 배송 미리 써보세요. 아직 서울, 경기, 부산만 되는데 2027년엔 전국 될 거예요. 급할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저녁 9시에 칫솔 부러졌는데 30분 만에 새 칫솔 받아보세요. 편리함에 중독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세요. 쇼핑 앱이 몇 개 깔려 있나요? 가장 자주 여는 앱은 뭔가요? 그 앱이 내일 사라지면 당신은 어떻게 장을 보실 건가요? 답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이미 인질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소비자는 기업의 볼모입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쿠팡만 쓰는 당신, 네이버도 깔아두세요. 네이버만 쓰는 당신, 컬리도 경험해보세요. 2026년 판이 바뀝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한 기업에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인질이 됩니다. 움직이세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가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소비 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허리 세대가 일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해고를 미화하며 40대 베테랑들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경제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지갑은 얼어붙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이 시그널을 무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 없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대의 몰락이 가져올 부동산과 가계 경제의 처참한 미래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41개월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40대 취업자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추락했다는 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615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벌써 9만 명이 넘는 숙련된 인재들이 전쟁터 같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고용지표가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2%까지 주저앉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목격하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 현장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견인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대의 붕괴가 왜 진짜 공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의 지갑이 닫히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깔고 앉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도미노 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40대 가장들의 깊은 한숨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며 자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노련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차없이 시장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끔찍하게도 우리 모두가 나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진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밀던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장난입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엔 정년퇴직이 훈장이자 명예로운 졸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조차 당신의 인생 황금기인 40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정점을 찍고 가정에서는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 바로 그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 퇴직금이라며 선심 쓰듯 던져주는 위로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치에 불과한 이 돈은 살인적인 물가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거친 야생으로 쫓겨나는 이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낸다는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칼을 빼들었고 LG전자 역시 이 차가운 구조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초일류 기업들이 이토록 급하게 인력을 쳐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미리 짐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참한 조건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40대 베테랑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래의 동반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도려내야 할 악성 재고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줄이 끊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피가 마르는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온 가족이 누리던 중산층이라는 간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창업시장은 이미 시체가 즐비한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명함 반납하고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카페 차렸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됩니다. 매달 마약처럼 꽂히던 월급이 끊긴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막히는 막막함과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온실은 박살나고 냉혹한 야생의 자본주의가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영화는 퇴직금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은 심장박동을 멈췄는데 어깨에 짊어진 빚은 괴물처럼 덩치를 불리며 당신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올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출구 없는 독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는 박살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는 꼴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더 끔찍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버티던 척추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전보다 고작
1.8%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뛴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반면 고소득층은 4.4%, 심지어 저소득층조차 3.1%씩 소득이 늘 때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겨우 1.5% 늘어난 게 전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되려 0.1% 곤두박질 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직장에 목을 매든 장사를 하든 손에 쥐는 건 없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중산층의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따위라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더 큰 폭탄은 자산과 빚의 불균형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이 3.6% 늘어나는 동안 빚은 무려 9.9%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또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3.6% 늘었다는 것도 집값 방어 덕분이지 실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은 9.9%씩 늘어난 이자 갚느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중산층이 곳간을 채우는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존 호소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지 몰라도 그 속은 부채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을 잠식한 말기 환자 상태입니다. 뼈 빠지게 벌어 은행 이자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뿐입니다. 이런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성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은 종교입니다. 부모가 굶을지언정 학원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바닥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마침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 조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백기를 든 처절한 항복선언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국가 통계는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미혼 자녀를 둔 부부의 월 평균 학원비가 4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는 이 수치.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0.7%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쥐어짜다 못해 마른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옷 안 사입고 버티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학원 등록을 취소합니다.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곤두박질쳐 68%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시절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봉쇄였다면 지금은 지갑이 텅 비어버린 탓에 소비가 강제로 멈춰버린 경제적 봉쇄 상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금리 탓에 중산층의 가계부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계층 이동의 마지막 희망인 자녀 교육비마저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만큼 현재의 재정적 압박은 잔혹하고도 직접적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학원가가 타격을 입고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3040 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들의 절규와 파산 위에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단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실상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거래되는 10건 중
8건은 바로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이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주축들이 스스로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서글픈 자화상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곧 닥쳐올 금융 한파에 가장 먼저 깨져나갈 약한 고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자기 자본은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 빚이거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위태로운 거품입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온전히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은행이 던져준 거대한 빚더미를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은 상승장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주인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3040 세대가 무리하게 갭 투자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만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 63%라는 살인적인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사려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았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버는 돈족족 이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 내수 경제가 침체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휘청이면 이들의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충격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신화조차 산산이 조각낼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금 흐름의 생명줄이 강제로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금줄을 죄어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불경기는 차라리 평화로운 전조현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딱 절반인 2%로 틀어막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어버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도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질식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던 빚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온 304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차 없는 총량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따위는 포기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출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7월에만 4조 원 넘게 쏟아져 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신용 점수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 금고를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누가 대출을 더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 없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백이 적자 생존의 판이 깔릴 것입니다.
은행을 더 이상 파트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가장 먼저 압류해갈 냉혹한 추심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터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이미 금리라는 괴물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게,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1원을 뚫으며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키우고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기름을 붓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희망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합니다. 시중금리의 척도인 국고채 금리가 뛰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건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10%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2% 절대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빌렸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넘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쓴 30, 40대에게 금리 10%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누르고 공급책을 내놔도 밀려오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닥친 고금리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뼛속 시린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삼킬 블랙홀인지 감정 빼고 계산기 두드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후가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불패 신화라던 서울 아파트라는 성벽마저 무참히 무너뜨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부러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제일 먼저 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거머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생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개입해 1404 19원선으로 간신히 눌러놓은 상태죠. 26일 현재 1430원대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분석이 나옵니다. 단순한 구두 개입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 연금까지 총동원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진짜 뇌관은 2024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7년 만에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삐끗하면 환율 조작국이라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조작국 지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달러 안 쓴다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낙인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던 김밥 한 줄이 4,000원을 넘어 4,500원, 5,000원 시대로 진입합니다. 직장인들의 점심 친구 칼국수는 이미 만원 벽이 깨졌죠. 곧 15,000원, 2만원 시대가 옵니다. 자녀 유학 준비하시던 분들 1년에 1,000만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더 사라지게 됩니다.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살벌한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정확히 무엇인지, 환율 폭등이 왜 경제의 재앙인지, 국가 신뢰도 추락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낱낱이 해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 생존 전략까지 제시하겠습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핵심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개념을 모르면 뉴스는 소음일 뿐입니다. 환율 조작국,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미 재무부가 설정한 데드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초과. 둘째,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초과. 셋째,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지속. 이 세 가지 지뢰를 전부 밟으면 즉시 환율 조작국이 됩니다. 두 개만 건드리면 관찰 대상국이죠. 현재 한국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2024년 11월 기준 이미 두 개의 지뢰를 밟았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500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7%입니다. 벼랑 끝입니다. 딱 하나만 더 걸리면 끝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지만 상황이 급변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순간 마지막 조건까지 충족되어 빼도 박도 못하게 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더구나 정부의 거친 시장 개입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미국이 이를 비시장적 과도한 개입으로 간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복은 잔인합니다. 첫째, 미국 자본에 한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돈줄이 마르는 겁니다. 둘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우리 기업들의 거대한 팔로가 원천 봉쇄당하는 셈이죠. 셋째, IMF를 통해 한국을 특별 감시하라고 압박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묶인 상태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뚫린다면 그 시점부터 정부는 환율 방어 능력을 상실합니다. 미국과 IMF의 감시망 아래 손발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뛰는데 쌈짓돈인 연금까지 털어쓴 탓에 고간인 외환 보유액마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정부가 118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305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은 순식간에 39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국가부도 직전이었죠. 700원대였던 환율은 단숨에 1900원대까지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가 뛴 겁니다. 현재 1450원인 환율에 이 공식을 대입하면 3000원 시대가 열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환율 폭등은 경제 도미노의 첫 단추입니다. 1단계,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2단계,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됩니다. 3단계, 기업은 생존을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합니다. 4단계,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치솟으니 실질 소득은 곤두박질 칩니다. 5단계, 지갑이 얇아진 국민들은 소비를 멈춥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6단계, 매출이 급감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7단계,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과 해고 칼바람이 멉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터집니다. 실제 데이터로 검증해 볼까요? 2025년 11월 고환율이 지속되던 시기에 우리 식탁 물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500원 하던 김밥이 3,700원으로 5.7% 뛰었습니다. 칼국수는 9,385원에서 9,846원으로 약 5% 급등했죠. 삼계탕은 17,269원에서 18,000원을 찍었습니다. 4.23% 상승입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두 달 연속 2.5%나 올랐습니다. 이게 고작 환율 1,400원대 초반의 성적표입니다. 만약 환율이 마지노선인 1,500원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세 가지 재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환율이 1%만 뛰어도 소비자 물가는 0.13%포인트나 따라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에서 1,500원으로 간다면 약 3.4% 급등하는 셈이죠. 그럼 물가는 0.44% 포인트나 더 치솟게 됩니다. 0. 몇 %라고 하니 감이 안 오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한 달에 생활비로 4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비가 120만, 원인데 5% 폭등하면 6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교통비 40만 원도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아 8%, 즉 3만 2천 원이 더 깨집니다.
공과금 30만 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3% 올라 9천 원, 외식비 50만 원도 4% 인상으로 2만 원이 추가됩니다. 휴지 같은 생필품 60만 원어치도 4% 올라 2만 4천 원을 더 내야 하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달 14만 5천 원, 1년이면 무려 174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심지어 이건 환율이 1,500원에서 딱 멈춰졌을 때의 행복 회로일 뿐입니다. 더 뚫고 올라가면 어떤 재앙이 닥칠지 상상이 되십니까? 두 번째 공포는 바로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방어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환해지를 할 자금력도 없고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넘길 힘도 없습니다. 결말은 뻔합니다. 적자투성이 장부죠. 두세 달 버티다 한계에 다다르면 줄도산하거나 구조조정 칼바람이 됩니다. 수입 의존 업체는 더 처참합니다. 환율이 20% 뛰면 마진은 아예 증발해버립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대기업 다니니까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청업체 생태계가 붕괴하면 대기업도 같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국가 신용도의 추락입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될까요? 1988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년 뒤에 해제됐지만 그 기간 우리 경제가 겪은 고통은 끔찍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믿고 투자할 곳이 못 된다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 외화가 이탈하며 코스피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부어둔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가 녹아내린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자금 이탈을 막으려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택, 담보대출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월 이자 200만 원 내던 분들 졸지에 250만 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거시경제 흐름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환율은 국가 대항전이니까요. 여러분이 밤새 걱정한다고 환율 그래프가 꺾이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방어한다? 한두 번은 통하겠지만 계속하면 국가 곳간이 텅 빕니다. 금리를 올린다? 물가는 잡겠지만 내수 경기가 박살납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당장은 맞겠지만 결국 미래 세대의 돈을 헐어쓰는 꼴입니다. 그럼 손 놓고 죽으라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각자 도생, 개인이 철저하게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생존 전략 4가지를 실행하십시오. 뻔한 소리라고 넘기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매번 목이 터져라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라도 방어막을 쳐야 삽니다. 첫 번째 전략, 긴급 생활비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가계부 앱을 켜십시오. 한 달 지출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환율이 10%더 뛴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세요. 식비는 5%, 기름값은 10%, 수입 공산품은 8%더 비싸질 겁니다. 추가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계산기 두드려보고 그만큼의 비상금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존 자금은 쥐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리스크 관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라면 당신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금리를 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은행 창구로 가십시오.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이득인지 따져보세요. 50만 원 내던 이자가 80만 원이 되면 1년에 360만 원을 허공에 뿌리는 꼴입니다. 세 번째,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월급 하나만 믿는 건 외줄타기나 다름없습니다. N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라인 강의든 배달이든 부업이든 가리지 마십시오.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우리 가족을 지킬 제2, 제3의 파이프라인을 뚫어놔야 합니다. 네 번째,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전 재산을 원화로만 들고 있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단, 이미 환율이 고점일 수 있으니 몰빵은 금물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원화 70, 달러 20, 금 10% 비율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먼 미래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미 1484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긴급 수혈로 겨우 숨만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인공호흡도 영원할 순 없습니다.
외환 고가는 한정적이고 미국의 환율 압박은 거세질 겁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찍히는 순간 여러분의 생활비는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폭등합니다. 다니던 회사는 휘청거리고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자산 가치는 곤두박질 칠 겁니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방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로 경제 태풍을 맞게 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 영상 끝나고 딱 30분만 투자해서 생존 계획을 짜십시오. 가계부를 펴고 지금 당장 가계부부터 펴고 현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듯 점검하십시오. 환율이 10% 추가 급등할 경우 여러분의 가계 재정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냉정하게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합니다. 만약 비상자금이 최소 6개월치 생계비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즉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거십시오. 거대한 경제 충격파 앞에서 미리 방파제를 쌓은 사람과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의 운명은 상상 그 이상으로 잔혹하게 갈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오늘의 긴급 진단이 위기 대응에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징후는 어떤지 댓글로 가감 없이 공유해 주십시오.